네, 9월 2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렸고 S&P 500은 0.03%, 나스닥은 0.33%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월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가 37만 4천 명이었는데 시장 기대치인 60만 명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또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로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ISM 제조업 8월 지수가 PMI 제조업 8월 지수가 59.9로 예상치인 58.6과 7월 달에 59.5를 웃돌았습니다만 지난 3월 이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섹터가 1.7% 올랐고 유틸리티 섹터도 1.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5% 내렸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WTI가 0.4% 하락해서 배럴당 68.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99%로 조금 내렸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등 대형 기술주는 조금 올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식 전략, 그다음에 산업기업, 해외 주식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NH 하우스뷰 9호로부터 듣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리서치 본부 주요 자산들 전망 요약해드리는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 여름 동안 글로벌 자산 시장은 결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선진국과 신흥국 자산의 디커플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산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신흥국 특히나 이 한국과 베트남처럼 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 주식 시장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선진국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위드 코로나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에 이 백신 접종 속도가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도 영국의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에서 델타의 영향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향후에 서비스업의 개선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4분기 이후에 연말까지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저희는 여전히 선진국의 금리를 꼽고 있는데요. 여름 동안 금리를 눌렀던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델타에 따른 어떤 경기 개선 지연 그리고 병목 현상 중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수급적인 요인과 그리고 델타 영향이 정점을 지나면서 이 경기 요인도 지금보다는 완화될 거로 보이고 있어서 이 금리가 다시 연말까지는 상승 압력이 높아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반기 내내 추천을 드렸던 선진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은 현재보다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의 자산별 전망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뷰를 대부분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선진국 내에서 유럽과 미국의 금융 섹터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인프라 섹터 정도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고요. 기타 어떤 위험 자산들은 지금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8월 수출 리포트입니다. 정여경 연구원. 네, 한국 8월 수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하여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신규 폴더블 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반도체와 무선 통신 등의 이 IT 품목이 호실적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 3분기 중에 모멘텀 둔화를 겪었던 석유화학이나 철강, 기계 등이 시클리컬 수출 증가율이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철강은 유럽 내에서 산업 생산이 재개되고 이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수혜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에서 이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선진국향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미국향으로는 2차 전지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했고 EU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부품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는 반도체 둔화 우려가 팽배해 있으나 아직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고점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시장의 우려 대비 매우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2018년 한국 수출 급락대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글로벌 병목 현상이 최악의 국면을 지남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이 4분기 수출은 12%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4분기 수출 12% 전망하셨는데 주요 업종별로 좀 동향이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한국의 그 제조업 재고 출하 그런 추이를 보시면 사실 반도체는 출하가 가장 많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비해서 재고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수출 모멘텀이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건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시클리컬 중에서는 이게 기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그에 반해서 석유화학이나 이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수출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글로벌 월보 발표합니다.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네, 글로벌 월보 중국 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 사이클이 진입하면서 정책 방향으로 공동 부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책 당국은 최근 여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 정부의 규제는 민생을 키워드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 디지털 안보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산업으로는 IT, 2차 전지, 신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규제하려는 산업은 출생률을 저하시키거나 생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사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겠습니다. 한편 7월 중국 주요 실무 지표는 공급 충격과 수요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부진했고 8월 통계국 제조업 PMI도 50.1로 작년 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정부 재정성 예금과 목표치의 37%밖에 발행되지 않았던 특수채 규모를 고려했을 때 향후의 재정 부양 여지는 큰 편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전체 주가 지수의 하단은 지지되겠지만 상승 모멘텀도 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 수혜와 피해가 엇갈리는 3분기까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업종들이 밸류에이션이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4분기로 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업종 비중 축소와 저평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은 재정 부양을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그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하고 효과 면에서는 언제쯤 어느 정도 강도가 좀 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특수채 발행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체 올해 목표치에 현재는 37%밖에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체 목표치의 63% 남아 있는 상황이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yuan화로 2조 yuan 정도 됩니다. 또한 특수채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이런 이 정부 채권도 이 발행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재정성 예금도 상당히 상반기 많이 아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은 일단은 지원하려는 이런 IT나 이런 친환경 쪽에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수리건설이나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원 정책이 좀 시차로 감안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4분기 초 중반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업 리포트입니다. 황유식 연구원. 네,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9월 중 공포될 예정이고요.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이 이제 법제화된 거고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이제 예산안이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 탄소 중립 관련 예산으로 내년도에 11.9조 원이 좀 배정돼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7.3조 원 대비 62%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탄소 사업에 8.3조 원이 배정이 됐고요. 기후 대응 기금이 2.5조 원으로 신규 신설이 됐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로 좀 다시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2050년 탄소 중립 비전과 이행이 법제화됐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위원회들도 있고 실행안들이 이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위상도 증가하고 힘있게 탄소 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중간 단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26% 감축에서 9% 포인트 상향을 한 것이고요. 연말 한 11월경 발표할 이제 NDC의 어떤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NDC 발표 시에는 감축 목표를 좀 구체적인 이행 단계와 함께 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책들도 좀 다양하게 좀 발표가 됐는데요. 기후 변화 영향 평가 제도가 신설이 돼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돼서 이쪽에 대한 대응 기금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기타 등으로는 이제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를 좀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미래 세대나 노동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되고요. 그리고 석탄 산업이나 내연기관 산업처럼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좀 보호하는 수단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중앙 중심의 집행이었다면은 지역과 공동으로 좀 노력하는 체계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분야별 시책 중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제도인데요. 국가 주요 개발과 계획과 이제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기후변화 영향을 추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나 기금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평가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시책이 좀 시행될 경우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같은 이제 탄소 다배출 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된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비용이나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탄소 저감 사업이나 탄소 감축 수반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예산 기금 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의 추진 속도가 좀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이제 에너지 절감형 건물이나 건자재들을 하는 이제 녹색 건축,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이제 녹색 교통, 그리고 탄소 포집과 이제 저장과 관련된 CCUS 관련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한 기업이 좀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계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황유식 의원보다 이민재 의원이 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탄소 중립 관련해서
발전 쪽 문제가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석탄하고 LNG 비중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좀 가능한지 원전이 다시 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지 그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인한 영향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년 목표로도 화석연료 비중은 55%로 한 15%포인트 정도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연히 줄어들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온실가스 배출 비용권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연료 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나머지 15%포인트 정도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뭐 10년 내에 있기는 좀 어렵고요.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뭐 원전도 많이 얘기 나오지만 죄송합니다. 원전을 지금 지으려면 실제 가동 가능한 시점은 2030 한 3, 4년부터거든요. 왜냐하면 부지 설정 다시 해야 되고 주민 동의 얻어야 되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원전으로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현재 사업권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상 풍력 쪽이 결국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유신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CCUS 관련한 프로젝트들 발전사들이 계속 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CCS에 대해서까지는 뭐 현재 뭐 배출권 가격과의 어떤 괴리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CCU로 넘어가는 단계가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CCUS가 뭐 5년 내에 뭐 대체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좀 저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지금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목표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부 시행은 사실상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이제 법제화 중에서 기존에 이제 중앙 중심이었다면 지역으로 이거를 좀 퍼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시행은 지역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좀 더 구체화를 해보자. 뭐 그런 의미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지자체 단계로 가서 좀 미팅도 좀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그 태양광으로 하려면은 그 부지를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으로 그 목표치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지자체까지 가면은 이제 중앙의 이제 목표와 지자체의 이제 실제 세부 시행이 사실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법제화 이후에 좀 단계적으로 좀 풀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풀릴 때마다 사업이 좀 구체화가 되고 관련된 산업도 좀 더 조금씩 좀 주목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 발표합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투자 의견을 기존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을 하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9,000원에서 39,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 배경은 일단 목표 PER을 기존 13.5배에서 17.5배로 상향을 했고요.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변경했고 내년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가정을 상향하면서 영업이익을 27.2% 상향했습니다. 그동안 동사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장 이후에 실적 가시성이 좀 낮았기 때문이고요. 그 3분기부터 올해부터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워낙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가시성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PER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13.5배에서 17.5배로 좀 상향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 KH 바텍과 유사한 수준을 이제 적용한 거고요. 그 실적 측면에서도 일단 뭐 올해도 이제 3분기부터 영업이익 한 10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올라가겠지만 내년 이후로도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좀 가장 큰 그 상향 요인입니다. 일단 지금 국내 고객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기존 1,420만 대에서 내년 1,570만 대 수준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영업이익은 관련해서 이제 27.2%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대비해서 실적 증가세가 더 높은 이유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특수보호 필름이 전사 지금 이 회사 마진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 KH바텍 같은 회사와는 다르게 그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 그 업체이기 때문에 중화권이나 이제 향후에 뭐 애플 같은 쪽까지 만약에 확대가 되면 같이 이제 따라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오포라는 그 업체가 아마 9월에서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새로 또 론칭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사가 관련해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그 매우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KH바텍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도 중장기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쪽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런 새로운 폼팩터에서 이제 동사가 독점적으로 그 보호 필름을 계속 공급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점이 가장 큰 기대 요인입니다. 저희는 내년에 점유율이 기존 100%에서 이제 85%로 일단 이원화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봐도 이제 영업이익이 323억 원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 출하량 가정도 지금보다 이제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점유율이 만약에 이제 뭐 100%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실적 업사이드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입니다. 최진명 연구원. 네, 현대중공업 신규 상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익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소개를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72년에 설립돼서 1985년에 업계 1위를 이렇게 찍었고요. 현재까지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대형 상선이나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같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 분할 전에는 현대중공업이 뭐 여기에 전기전자, 건설 장비,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들을 좀 복합적으로 했는데 뭐 알고 계신 대로 다수의 기업으로 분할되어서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원형의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저희 조선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서 상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조선해양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만 이번 상장 때 그 신주 20%가 발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 주주는 한국조선해양이 80%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가는 52,000원에서 6만 원 밴드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52,000원에서 6만 원이면 2분기 말 증권신고서에 나온 회사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이는 PBR 한 0.8에서 0.9 사이로 밴드가 형성됩니다. 저희 조선 섹터가 국내 대형사 평균이 한 1.0 정도 나오고요. 국내에서 중소기업까지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한 1.1에서 1.2가 나옵니다. 중국의 대형 조선사까지 같이 판단한 피어가 1.1인데 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도 현대중공업이 경쟁사보다 낮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이 되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좀 가격 메리트는 일단 있는 상황으로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업은 장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 조선업체가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최근 10년 사이에 211곳에서 44곳으로 감소해 있고 현대중공업 그 상장한 기업의 대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 생존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누리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주 실적이 1분기에 보면 39억 달러, 2분기에 47억 달러로 회사의 수주 목표를 진즉에 뭐 다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올해 한 90억 달러 정도 수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훨씬 상황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4분기에 저희 카타르 LNG 본계약이 좀 있지 않을까 10월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주 모멘텀이 아직 올해 하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좀 비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가진 강점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뭐 매출만 가장 많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매출이 많기도 하지만 수주 잔고의 퀄리티가 훨씬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수주 잔고에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더구나 현대중공업은 엔진을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의 엔진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상장된 다른 선박 엔진 회사인 HSD 엔진 같은 경우는 PBR 한 1.6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대중공업이 더 높은 가격에 나와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기 성장 모델이 어느 정도 좀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지금 불황이 있은 지 15년이 지금 불황이 15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만 더 지나면 과거 호황 때 만든 배들이 모두 노후선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체에 대한 좀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작 조선업체들은 엄청 줄었기 때문에 교체가 시작될 때 해운사들이 방문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여기에 친환경 선박 쪽으로 가면 전 세계 친환경 선박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수주 잔고의 대략 43%가 친환경 선박인데 일본이나 중국은 친환경 선박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하려는 선주들은 한국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서 저희가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미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성과가 지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과 교체 사이클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2023년부터 환경 규제가 두 가지가 추가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현대중공업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23년이나 2024년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 제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유력한 수주 후보입니다. 이미 특수선 사업부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뭐 어제도 그 방산 보고서가 나왔지만 항모 한 척당 대략 2조 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척 정도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딸 수 있으면 군함에서만 4조 원 수주를 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상선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발주가 많았잖아요. 내년에 이제 좀 수주 절병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주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신조 성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포럼 때에 이미 이런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수주는 주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물류 대란 그런 과정에서 상선에서는 대부분 컨테이너선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LNG 쪽은 카타르에서 진행하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올해 본계약으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해 수주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내년부터는 좀 컨테이너선이 올해 내내 발주가 굉장히 좋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발주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탱커선 같은 경우가 올해 굉장히 발주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더구나 금속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탱커선 같은 경우는 다른 선종보다 후판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탱커선 수요가 살아났을 때 뭐 코스트 푸시까지 더해지면 내년에는 좀 탱커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컨테이너는 좀 올해보다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요. LNG 쪽은 아무래도 카타르만큼 발주를 할 만한 곳이 또 없기 때문에 약간은 휴식기를 가져가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컨테이너나 LNG 중심에서 탱커와 컨테이너 중심으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환경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선주들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거기 때문에 2023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주 강세가 나타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내년 발주 물량은 토탈했을 때 올해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박 시세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면 PQ를 곱해서 봤을 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플랫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작년 4분기 올해 1, 2, 3분기까지의 성과 상승은 사실
조선업체 협상력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재료비가 올라가는 걸 전가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미 2023년 도크가 다 찼고요. 24년 도크도 지금 거의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내년 25년, 26년 도크를 영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성과가 꽤 넉넉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에 대해서 좀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주들이 현대중공업이 싫어도 친환경 선박을 할 수 있는 조선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대우도 지금 도크가 상당히 빨리 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물량 자체가 올해보다 줄더라도 슬롯이 빠듯하기 때문에 성과 상승으로 상당히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샘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 네, IMMP가 한샘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 8월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고 롯데그룹이 IMMP와 함께 한샘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말씀을 드리면 IMMP가 이제 조창걸 회장 포함한 특수관계 7명이 보유 한샘 지분 30%를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샘이 참여하는 롯데그룹이 참여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변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확실히 인수에 대한 의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제 리바트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스미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한 인수 검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MP가 이제 한샘 인수 관련해서 1.5조 원 정도 투자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사주 포함했을 때 12개월 이동학계 실적 기준으로 PER은 25배로 과거 5년간의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높아진 가구 시장 내에서의 관심 등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샘 내부적으로만 보도 리하우스나 키친바와 같은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매분기 20% 이상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어떤 지위 그다음에 인력 채용 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IMMP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통망이 새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한샘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유망 종목 9월호입니다. 장재영 연구원. 예,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 평균 수익률은 업스타트 홀딩스, 니폰유센, 천사소재 등을 포함한 다수 종목 주가 급등에 힘입어 4.9% 상승했고 MSCI AC 월드 대비로도 3.5%포인트 아웃퍼폼하였습니다. 미중일 9월 중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박스권이 예상되어 정책 수혜 또는 실적 개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은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된 가운데 하반기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와 기업들의 이익 피크아웃 우려로 증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여지가 높아 박스권 흐름 안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형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위주로 투자 전략을 취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대형 기술주는 주가 상승 탄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어 개별 모멘텀을 지닌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한 선별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산업재와 소재 섹터 대표주를 중심으로 리오프닝, 친환경, 인프라 정책 등과 연결되는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신규 유망 종목으로는 부동산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진로우 그룹, 스포츠 미디어 기업인 엔더버 그룹, 미국의 대표 핀테크 업체인 소프트테크, 신사업 모멘텀이 존재하는 월마트, 산업재 성격을 지닌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체 트림블,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사업을 영위하는 펜네이셔널 게이밍을 제시합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이고 최근 경제 지표를 통해 공급 충격과 수요 부진이 확인되고 있어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인민은행의 유동성 지원, 특수채 발행 가속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육성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정책 기대감이 지수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증시도 당분간 박스권을 횡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이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투자 확대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중국 대표 스마트 그립 기업 국전남서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내고 있는 삼서석탄을 중국의 신규 유망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주식시장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예상하는데요. 이는 현재 불확실성 요인인 동남아발 공급망 차질, 총리 교체라는 정치적 이슈 등이 월 중반을 거치면서 차츰 해소되어 주식시장이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률 개선, 사망률 하락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을 논의할 전망이어서 코로나19 방역 정책 전환의 수혜가 예상되는 카카쿠닷컴과 동일본 여객철도를 일본 신규 유망 종목을 제시합니다. 카카쿠닷컴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레스토랑 예약 및 평가 서비스인 타베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정책 전환 시 외식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동일본 여객철도도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사업의 임대 수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피크아웃이 오프라인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철도 유통사업 부분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에서는 그 친환경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8월 달엔 좋았는데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도 좀 있고 뭐 정부 지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 단기적으로 주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친환경차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CATL, BID, 창신신소재, 감봉리튬 이런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100배를 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결국은 향후에 고성장을 기반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중국 승용차 연석계가 6월 8일 날 발표했었던 친환경차 판매량 예상치를 보게 되면 240만 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60% 성장해서 올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작년 7월부터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세가 플러스로 전환됐고 9월에 84%, 10월에 111%, 11월에 13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기저가 특히 9월달, 10월달, 11월달로 오면서 좀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뒷받침되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 이런 숫자들이 좀 미스하거나 좀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치겠습니다.